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니나예요. 다들 저번 주는 어떻게 지냈나요? 한국은 저번 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비가 창문을 엄청 때리는 바람에 잠에서도 깨고 그랬는데 어떤 지역은 비 때문에 피해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나마 지금은 비가 그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리해야 될 것들도 많고 피해가 생긴 곳도 많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어때요? 너무 덥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좀 시원해지는 건 좋기는 하지만 비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참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비 피해가 있거나 아니면 비가 길게 오게 되면 좀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니까 막상 비가 오면 빨리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장마는 굉장히 짧기는 했지만 어쨌든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마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마가 오고 장마가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덥게 되면 여러분들 몸에 힘이 쫙쫙 빠지지 않나요? 몸에 힘도 빠지고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름이 되면 특별하게 보양식이라는 걸 먹어요. 영양분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보양식입니다. 이렇게 보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몸보신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다가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걸 몸보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양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몸보신 하는 날을 한국에서는 복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복날이라는 게 대체 뭔지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복날은 1년 중에서도 특히나 더운 시기에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여름 중에서도 특히나 덥죠. 여름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를 한여름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여름 중에 3일을 골라서 복날이라고 불러요. 이 복날에 나오는 복은요, 우리 새해가 되면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의 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엎드릴 복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날이라고 하면 엎드리는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더운 날을 복날이라고 부르냐면요. 특히나 더워서 사람들이 자꾸 엎드린다, 쓰러진다 해서 복날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이 너무 강해서 가을이 엎드린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덥더라도 이 여름에게 우리 지지 말고 여름을 쓰러뜨리자 이런 의미에서 복날이라고 말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죠. 어쨌든 간에 이 복날은 특히나 더운 날들 중에 3일입니다. 그러니까 복날은 하루가 아니라 3일이에요. 이 3일은 연이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10일씩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복날은 처음 오는 복날이니까 초복이라고 불러요. 이 초복은 여름이 막 시작될 때 옵니다. 복날은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날짜가 다 달라요. 매년 다릅니다. 올해 초복은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돼서 이제 슬슬 더운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쯤 초복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정도 또 지나면 중간 복날이 옵니다. 이걸 중복이라고 해요. 이날은 여름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한여름 중에서도 제일 덥습니다. 이런 날엔 더더욱 잊지 말고 건강을 챙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일이 또 지나면 말복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복이라서 말복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슬슬 더위가 꺾이고 가을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추라는 날이 이 말복이 지난 다음에 한 며칠 안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덥기는 더울 시기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많이 엄청 심하게 더운 시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더워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더운 날씨를 잘 견뎌냈으니까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자는 의미에서 몸보신을 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날은 총 3일이고요. 이 복날에는 몸보신을 하기 위해 영양가가 있는 보양식을 먹습니다. 사실 옛날에 한국에서 이 복날 보양식이라고 하면요, 닭이랑 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날이라고 해서 게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 게는 먹는 존재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를 먹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소나 돼지 같은 큰 동물들은 먹기가 힘들었어요. 왕이나 양반 같이 돈도 많고 신분도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작은 동물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서 흔하게 먹기 쉬운 동물들 중에 개와 닭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키우고 먹기는 했었는데요. 이런 소나 돼지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소를 농사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소를 막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소는 농사 짓는데 오래오래 사용했다가 나중에 자식이 장가나 시집 같은 걸 갈 때 그때쯤이 되어서야 한 번쯤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도요, 그렇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대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엄청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요. 옛날에는 돼지를 그렇게 흔하게 먹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은 돼지를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키웠대요. 비료라는 거 다들 아시나요? 땅에다가 넣어주는 영양분을 비료라고 합니다. 나무의 이파리 같은 거, 떨어지는 거, 그런 걸 모으면 그게 썩어서 땅에 영양분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돼지가 똥을 싸죠. 이걸 좀 더 고급지게 말하자면 배설물을 배설합니다. 그죠? 그렇게 배설물을 배설하면 그 배설물을 비료로 옛날에는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옛날은 이 돼지의 냄새를 제거하는 스킬, 기술이 많이 부족했대요. 요즘은 그 기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옛날은 돼지고기의 냄새가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나 돼지를 흔하게 먹을 수가 없어서 닭이랑 개를 많이 먹었던 건데요. 요즘은 뭐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다 쉽게 먹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개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아예 이제부터 개고기를 먹고 팔지 말자는 법안도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들 법 아시죠? 법안이라는 거는요, 이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은 법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이 곧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는 2027년도부터는 이제 이 법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개고기를 먹는 것도 파는 것도 다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아직은 실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합법이에요. 지금은 합법이지만 그래도 이미 한국의 사람들은 개를 먹는 걸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개고기 가게 같은 곳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개를 먹지 않게 됐으니까 옛날에 복날에 먹었던 개와 닭 중에 닭을 먹게 됐습니다. 복날에는 그래서 닭으로 만든 삼계탕이라는 걸 주로 먹습니다. 삼계탕은 팔팔 끓는 물에다가 닭 한 마리, 찹쌀, 마늘, 인삼 이런 다양한 것들을 넣고 끓인 탕입니다. 삼계탕에는 정말 다양한 한약재들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들 한약 아시나요? 한약이라는 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의학에서 쓰는 약입니다. 그리고 한약재라고 하면요, 한약을 만들 때 쓰는 한약 재료들입니다. 이 한약재는 약이기는 하지만 음식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약간 그 식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좀 먹는다고 해서 많이 위험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삼계탕에 들어가는 한약재는요, 요즘 요리하기 쉽게끔 잘 소분해서 나와요. 작게 이렇게 나누는 걸 소분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삼계탕을 끓일 때 먹을 양만큼 소분해서 이쁘게 포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삼계탕을 끓이려고 하면요, 닭 한 마리 사고, 그리고 찹쌀 좀 사고, 그리고 이 한약재를 하나 사서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끓는 물에다가 다 넣고 끓이면 금방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삼계탕을 먹기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계탕이라고 하면 그냥 닭을 끓인 게 아니라 한약재라는 특별한 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약 같은 느낌이 들고 진짜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이 한약재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인삼입니다. 한약재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지만 특히나 삼계탕 하면 삼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삼계탕에서는 인삼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삼계탕이라는 건 앞에 있는 삼이 바로 인삼이고, 개는 닭을 한자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이라고 하면 인삼닭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옛날에는 삼계탕이 아니고 이름이
개삼탕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개삼탕이 됐을까요? 지금은 이 삼계탕 중에서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이 굉장히 중요하고 메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삼 드셔보셨나요? 한국에서는 인삼이라고 하면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귀하고 한번 먹으면 정말 에너지를 많이 주는 그런 한약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분들이나 좀 몸이 약한 분들에게 이 인삼이 들어간 어떤 약 같은 거, 그런 보조식품들, 영양제 같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드리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인삼이 고급진 그런 약이라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이 귀하기 때문에 삼을 앞에다가 붙여서 삼계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귀하다고 말하는 삼보다도 게, 닭이 더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삼계탕이 아니라 게삼탕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옛날에는 고기를 먹기가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근데 사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그때랑은 다르게 닭고기 부담 없이 자주자주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치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날이 됐다고 해서 닭을 굳이 따로 챙겨 먹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요즘은 많아요. 그래서 삼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여서 그냥 닭고기 음식이 아니라 삼계탕이라고 하는 귀한 음식이니까 복날에는 이걸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마케팅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복날이라고 하면 삼계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복날이라고 해서 꼭 삼계탕을 먹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복날이 되면요,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장어나 한우 같은 걸 먹기도 해요. 장어나 한우는 다른 음식들보다는 좀 더 비싸서 자주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진짜 보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먹거나 그냥 집밥을 잘 챙겨 먹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잘 먹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따로 보양식을 챙겨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치킨도 닭은 닭이니까 복날에 치킨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날이 되면요, 치킨 브랜드에서 할인 행사를 하기도 해요. 배달 앱 같은 거 찾아보면 복날이라고 이벤트를 하는 치킨집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복날이라고 해도 뜨거운 음식은 먹기 싫으니까 차가운 냉면이나 콩국수를 그냥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듣고 보니까 이 보양식이라고 하는 음식들이 다 굉장히 뜨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은 복날이 되면 특히나 좀 뜨거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은 한의학에서 한 말인데요. 몸이 더울 때 오히려 더운 걸, 뜨거운 걸 먹어서 더운 걸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몸이 더울 때는 찬 걸 먹기보다는 오히려 뜨거운 걸 먹어서 뜨거운 열기를 이겨낸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름이 되면 우리 더우니까 자꾸 찬 음식이 먹고 싶어지잖아요. 얼음물 엄청 많이 마시게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냉면이나 그런 것들만 먹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스크림도 그리고 또 빙수도 엄청 먹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찬 음식 먹고 나면 더 에너지가 생기고 막 훨씬 덜 더워지고 그런가요? 물론 차가운 거 먹으면 그 순간에는 살짝 시원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차가운 것만 먹다 보면 몸에 힘이 더 빠지고 배도 막 살살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다 보면 배탈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덥다고 해서 차가운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덥다고 해도 좀 따뜻한 것들도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실은 에너지를 내고 또 이런 에너지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몸 속은 어느 정도 따뜻해야 돼요. 몸속이 좀 따뜻해야 에너지를 내서 이 더운 날씨에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찬 음식만 먹게 되면요, 몸 속이 차가워집니다. 우리 몸 속에 소화하게 해주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위도 들어있고 장도 들어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기관들을 우리는 장기라고 부릅니다. 이 몸 속에 있는 장기가 자꾸자꾸 차가워지면요, 이 장기가 힘을 잃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잘 흡수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힘도 안 생겨서 더운 여름날에 못 버티고 쓰러져 버리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속이 차가워지고 힘이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삼계탕 같은 음식을 먹어주면 더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걸 이열치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시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사실은 몸속이 아니고 우리 겉에 있는 피부죠. 이 피부가 시원해야 진짜 시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좀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건 꼭 여름에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음식만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뜨거운 음식 계속 먹으면 땀도 계속 뻘뻘 나고 몸의 온도가 너무 심하게 높아질 테니까 이건 좋지 않습니다. 매번 뜨거운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서 열도 식히면서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나다가 한 번쯤 따뜻한 음식들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날도 연이어서 3일이 있는 게 아니라 10일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원한 음식 먹으면서 여름을 잘 지내다가 오늘 복날이래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쯤 한 번쯤 따뜻한 음식을 먹어주면 몸의 이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름에 어떤 음식들을 먹나요?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여름에 먹는 음식이 혹시 딱 정해져 있나요? 다른 나라들에선 여름을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네요. 괜찮다면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열치열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에 너무 차가운 것만 먹어서 속이 좀 허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좀 속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한 번쯤 보충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더운 여름 너무 지치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복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여름 음식 문화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한국의 여름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국의 여름 문화에 대해서 또 소개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피소드 끝내기 전에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 에피소드부터는요, 초급 에피소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중급이랑 초급을 나눠서 제가 초급 에피소드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 초급 에피소드가 정말 초급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초급자분들도 다양한 이야기를 한국어로 듣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급 에피소드를 좀 더 짧게 해서 초급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거기에 어려운 단어들도 표시해 놓으면 초급자분들이 보시면서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댓글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조회수가 굉장히 애매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오는 건 또 아니지만 조회수가 정말 애매했어요. 그래서 막 과감하게 초급 에피소드를 없애지도 못하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가 초급 에피소드를 없애는 대신에 스피킹 코너를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초보분들도 다양한 에피소드를 듣는 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메인 에피소드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군데군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급 에피소드 만들면서 어려운 단어들을 하이라이트해서 거기에 뜻을 적어 놓기는 했지만, 초보자일 때는 이런 어려운 단어들보다는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점점 더 어려운 걸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오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좀 깊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런 단어들을 먼저 배우는 게 좀 오히려 초보자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초보자분들은 먼저 이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는 모국어로 들으시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도 초보자 에피소드는 조회수가 낮은데, 이 내용을 다른 유튜버 분이 영어나 일본어 같은 거로 하면 훨씬 더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초보자분들에게는 모국어로 먼저 들으면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다가 초보자분들에게도 중급자분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피킹 코너를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이 스피킹 코너는요, 제가 계속해서 만드는 그 새로운 에피소드와 관련된 대화를 녹음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런 대화들은 실제로 말을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의 인토네이션 같은 걸 따라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더 마음속에 와닿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반말 그리고 존댓말로 나눠서 2가지 대화문을 녹음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말은 좀 더 짧으니까 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존댓말은 좀 더 복잡하니까 중급자분들도 충분히 연습하기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문은 초보자분도 중급자분도 모두 다 연습해 놓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팟캐스트보다는 훨씬 더 문장 하나하나가 짧을 거기 때문에 초급자분들도 이
긴 에피소드보다는 덜 부담스럽게 이 스피킹 코너에서 연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킹 코너는 초급자, 중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지만 않는다면 이 콘텐츠를 잘 활용만 하신다면 분명히 100%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만들 거니까 초급자분들도 혹시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또 초급자, 중급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의 속닥복닥 팟캐스트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으로도 저희 속닥복닥 팟캐스트를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럼 또 새로운 에피소드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